네, 여러분 돌아보니까 탄핵 헌재 결정이 있었던 날이 불과 2주 전이군요. 참 그동안에 또 세월이 많은 것 같이 많이 흐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만 불과 2주 사이에 또 대한민국은 이렇게 또 다른 그림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황성욱 변호사 모시고 지금의 이슈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쉬셨어요? 아니요. 다시 제가 15일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수사, 검찰 수사 관련해서 형사 변호인으로 또 제가 그래 됐습니까? 들어가게 됐어요. 예, 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뭐 쉬었다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탄핵 재판이 12일 10일 10날이었죠. 예. 그래서 그럼 15일 날 또 갔으면은 그 탄핵 결정문 분석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참 모두들 예상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저희 그 탄핵 변호인단도 기본적으로 인용이 날 거라는 것은 예상 못 하고 있었고, 예. 더군다나 8대 0이라는 숫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날 전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멘붕이죠. 예, 멘붕이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예.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처음에 그 재판관들 표정 보고 불안했습니다. 사실 불안했고, 이정미 재판관이 처음 마디 읽었을 때 인용이구나라고 바로 느꼈죠. 왜냐하면 보통 판사들이 결론과 다른 얘기를 먼저 얘기합니다. 네. 쭉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나쁜 예. 점 얘기하고 뒤에 그러나 이렇게 그렇죠. 해서 이제 예. 무죄다 이렇게 가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진재수 노태강 뭐 그 관련된 거 뭐 소추 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뭐 세월호 인정할 수 없고 이게 딱딱 나오길래 이거 인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제가 또 인용을 들으니까 모두들 정신이 참 이게 나라냐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예. 지금 그 결정문에 대한 이 변호인단의 분석 작업이 좀 있었으니까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원래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각자 맡은 파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일반인들 좀 학식이 있고 교양이 계신 분들이 저마다 지금 이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와는 별도로 저희 변호인단이 정리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겠지만 예. 이게 또 검찰 수사하고 바로 맞물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변호사들이 약 2, 3일 거의 멘붕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안은 나와 있기는 있지만 특히 또 제가 맡았던 부분은 그 고용태 관련 녹음 파일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하고 예. 또 최종 입장이 아마 조만간 정리돼서 아마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 최종 입장이라 하면 결정문에 대한 분석인가요? 아니면 탄핵 전체에 대한 건가요? 다 전체를 포괄할 거 예정입니다. 예. 말하자면 사건 개요 이런 것도 나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얼개는 법리적인 부분을 잡아놨는데 예. 여력이 되는 한 지금 처음에는 한 이 정도 결정문에 대한 반박만 이렇게 할까 하다가 뭐 저희도 좀 한맺힌 게 많아서 지금은 탄핵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관해서는 저도 이제 입이 좀 자유롭습니다. 예, 수사에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동안에 느꼈던 변호인단이 느꼈던 뭐 불합리해라고는 할까나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총괄적으로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할 사실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검찰 수사가 어디에 지금 필요하다 말하자면 고용태를 잡아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필께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럼 뭐 언론에서 도대체 이 고용태를 수사를 안 하면서 이 수사의 형평성을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가 인정됐다라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이걸 사실을 인정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그냥 닥치고 뭐 농단한데 개입했다, 도와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걸 도대체 어떠한 증거에 의해서 인정했는지, 그리고 변호인단이 수많은 반대 증거와 반대 추론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도 안 하고 속된 말로 개무시하면서 인정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논증이 없는데
그 결정문을 근거로 해서 다시 또 언론에서 또 마치 그것이 사실이냐 기정사실화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저희가 종편에도 한번 나갔는데 상대편 패널이 그냥 단정을 지어버리더라고요. 아, 헌재 결정문에 있는 내용을. 예, 내용을. 그러므로 참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참, 야, 이 대한민국 무서운 사회가 되었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보더라도 제가 이제 그 헌재 결정문을 쭉 이제 80 몇 페이지짜리인가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지적해낼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무수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점들이. 예, 근데 내가 느끼는 것은 이 그동안에 재판을 쭉 했는데 재판정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잦거나 네, 말하자면 재판 안 했다 이 사람들. 말하자면 변호인들하고 소추단하고 싸우고 쟁점이 정리가 되어 나가고 고영태 녹취 파일이 불거져 나오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전혀 주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희 그거는 재판 안 하고 뭐 했나? 제가 실망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주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에 관련된 부분에서 변호인단이 주장을 했다면 그것이 왜 틀렸는지를 지적해야 됩니다. 예. 변호인단은 주장을 했지만 이 다른 이런 증거에 의하면 이것은 아니다. 그런 문장으로 나와야 되고 또 그렇지. 법리에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이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문답식으로 나와야 돼요. 원래 예. 제대로 되려면. 예. 근데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것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의 정말 예외적인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까지의 결정문을 썼더라면 저는 최소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명문장 그것이 가사 궤변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뭔가 논리를 읽어 범직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읽어 예. 범직해야 된다고. 그럼 뭔가 우리를 박살낼 수 있는 논리를 하나 개발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언급을 안 했죠,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도 중간에 밝혀진 사실. 예를 들어서 KD 코퍼레이션 문제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검찰에서 그거 얘기했잖아요. 뭐 그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녹화를 하느냐 못 하느냐는 문제로 예를 들어서 특검이 수사 거부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검찰에서 무슨 소리냐? 그게 왜 거부냐? 맞습니다. 그 녹화를 하느냐 안 하는 것은 피의자가 결정하는 문제다. 이렇게 검찰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헌재에서는 말하자면 헌법소 의지가 없다. 이렇게 비약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 뒷얘기인데 그 특검에서 원래 그 조사를 안 받겠다고 이렇게 결렬이 된 거죠. 교사가 결렬이 된 거는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원래 특검하고 어떤 수사 방식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다가 사실상 특정 언론에 엠바고를 그러니까 하기로 했던 청와대와 특검하고의 엠바고를 하겠다는 것을 깨고 특검 쪽에서 특정 언론 하나에다가 그 내용을 누설했다라는 어떤 그런 서로 간의 불일치 때문에 이게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짜고치는 망신주기라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협화음이 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상 녹화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때 당시 특검에서 했던 거는 주요 논점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났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초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그 변호인단 측에서 영상 녹화를 거부했다. 대통령이 부동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그 영상 녹화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냐면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법정에 가서 나는 강요받았습니다. 나는 겁박을 받아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라고 혹시 주장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말이 안 된다. 우리 다 녹화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임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용도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변호인단에서 필요 없다. 영상 녹화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자체로 임의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것을 가지고 연연해 할 이유가 없죠, 법률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언론에서는 마치 그거를 사실 부동이란 말도 아닙니다. 그냥 의견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임의성을 굳이 다툴 필요가 없는데 뭐 영상 녹화는
안 해도 괜찮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뿐인데 그거를 마치 뭐 박 전 대통령이 그거를 거부를 해서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듯이 법리적인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또 기사가 쏟아져 나왔죠. 아니 근데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냐 못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한 논쟁거리들인데 그런 것들을 몇 개를 모아가지고 갑자기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비약해버린 거잖아요. 그 부분 또 제가 그냥 잠깐 끼어들어도 말씀드리겠습니까? 대통령이 탄핵 과정에서는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정지가 돼 있죠.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할 권한도 없습니다. 예. 받아들일 권한도 그건 없습니다. 경비실장이 결정하는 거죠. 예, 그거는 뭐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비서실장이죠.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 거부한 내용이 직무정지된 대통령 명의로 거부가 나는 게 아니라 예, 그 관련된 결정권자의 명의로 법적 나왔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그걸 피청구인이 거부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예. 그거는 만약에 그 당시에 예. 피청구인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받겠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참 근데 문제는 저게 단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심이고 너무나도 결정적이고 너무나도 정치적 사건인데 저 사건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저런 수준의 결정문을 썼다고 하는 것이 나는 정말 지금도 모욕으로 느껴져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느껴지는데 어떻든 또 뭐 후임자도 또 50세 아주 젊은 여성이라 그래요. 50세를 젊다 그래서 본인은 나 안 젊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헌법재판관을 하기에는 젊죠. 대통령의 목을 자르고 뭐 이런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너무나 젊은 나이입니다. 50세 같으면. 그 대법원장의 태도도 나는 미심쩍고 야 젊은 뭐 누구 뭐 고등법원 부장 판사 인사내듯이 법조계에서의 소문은 말입니다. 왜 대법원에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재판관을 하느냐. 그 법조계에서의 소문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자기네보다 아래로 보는 알로 보는 거죠. 예, 아래로 본다는 거죠. 한참 알로 보는 예. 거죠. 그 대법관에 올라갈 퀄리피케이션이 안 된다고 보는 예. 또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보면 대법원장이 좀 껄끄러워서 내보내고 싶은 사람인가요? 나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 하여튼 뭐 이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는 우리보다 아래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통 받아들이는 얘기입니다. 그 8대0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그 주필님께서 그 일전에 그 뭐 죄수에 되려면 이런 말씀하시면서 8대0 기각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결론은 거꾸로 났습니다. 예. 그래서 뭐 왜 8대0일까? 이제 뭐 법조계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아요. 저는 뭐 그걸 뭐 100%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지는 않는데 이런 사건에서 소수 의견이 없다라는 것은 솔직히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5대 3일 경우에는요. 5대 3일 경우에는 만약에 9명을 채웠으면 6대 3이 될 수 있었는데 8명이 재판이어서 5대 3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촛불 진영, 인용 진영의 비판을 벗어날 수가 어쨌든 없었고 5대 3은 안 된다. 예, 5대 어떻게- 3이라면 예. 그 나머지 한 명의 결혼에 대한 또 다른 법리 논쟁이 그렇습니다. 벌어지므로 그래서 6대2도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왜 6대2는 안 되죠? 결론이 인용이 마찬가지지만 6대2라면 이정미 재판관 이번에 선고일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선고일 정해놓고 재판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6대2가 됐을 경우에는 3월 13일 이후로 재판을 했었을 경우에는 5대2 기각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재판을 정해놓고 어거지로 인용을 만들겠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대2도 안 된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8대0이 나온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풍문이 있는데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만일 맞다면 저는 정말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합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개인별로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8대1이 나건 7대1이 나건 그 몇 대 몇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0이라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숫자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편결 숫자가 나오니까 바로 이런
추론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8대 0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만장일치에 대해서 항상 그 만장일치 논리에 내재한 폭력성 또는 뭐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비자유주의적 압력의 뭔가 모르는 음산한 또는 뭔가 정의할 수 없는 어떤 강제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요. 저는 만장일치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느낍니다. 만장일치에서 이탈되는 자가 갖는 부담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8대 0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는 폭력은 아니겠지만 사실상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주류 집단이 비주류 집단에게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비주류 집단이 뭐 2명이 되었을지 예. 또는 1명이 되었을지 몰라도 이 비주류 집단의 누군가는 아마 지금 제가 느끼거나 황 변호사가 느끼는 종류의 모욕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죠. 뭐 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소수 의견이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치열하게 사실관계가 다퉈지고 있고 치열하게 법리가 다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후세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역사에 남기지 않겠다라는 폭거입니다, 사실은. 그러죠. 그러니까 만약에 후대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보려면 예. 뭐 나중에 정규제 TV를 다시 찾아봐야 되거나 다른 책을 찾아보거나 이런 노력을 해야지 공식적인 문서로서 역사의 어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지금 이번에 변호인단에서 언제 나온다고요? 전체 예, 뭐 전체적인 부분은 아마 결정문 예, 분석을 2, 3주 포함해서. 이내에 나올 겁니다. 아, 예. 2, 3주. 예,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작업이 있어가지고요. 예. 예, 지금 아직 안 끝났군요. 예, 더군다나 지금은 또 그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다시 이번에 형사 수사에 또 예. 들어가서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음. 이 사태의 실체관계를 가장 잘하는 게 탄핵 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싸웠으니까. 예. 그래서 저도 참 망설였는데 너무 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4일 날 먼저 1차로 기존에 들어갔던 변호사들이 선계를 냈고 그다음에 15일 날 제가 이제 냈는데 그러면 뭐 분명히 형사재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무시했던 형사소송법 원칙을 지킬 테니까 법대로 이번엔 진짜 모든 것이 나올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또 한번 주장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뭐 결정문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주필님. 그건 뭐 고영태나 뭐 김수현의 뭐 이런 애들의 얘기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딱 넘어가죠. 거기서 보고 참 그냥 안 보겠다고 처음부터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었고 또 법리적으로는 중대성 부분을 이렇게 심플하게 주관적으로 그냥 단순히 압도한다라는 뭐 밑도 끝도 없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줄은 꿈에도 아니, 상상. 나는 헌재 재판관들이 압도한다 이런 말을 쓴다는 게 정말 말이 되는지 무엇과 무엇을 비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법익, 예? 예. 그럼 대통령이 뭐 파면될 경우에 무엇과 대비한 이익이 있다는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뭐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대성 부분은 어차피 법관들 판단이긴 하지만 그럼 지난 시계를 돌려보자면요. 대통령을 파면시켜서 이제 이 대한민국을 또 5년을 끌고 갈 대통령을 뽑는데 인수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대통령을 졸속으로 뽑아야 되는 그 상황과 엄청난 법 이익의 손실이 있죠. 예. 그 상황과 임기가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을 한다면.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대선을 국민들이 또 치르는 것에 그것만 비교 형량해도요. 압도란 말을 과연 쓸 수 있었을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아니 그러고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권이나 기업 경영권의 자율성을 침해했다 하는 게 유일한 탄핵 근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하자면 기업 경영을 침해했다고 대통령이 파면되는 그날 네.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들이 또 기업의 CEO들을 불러놓고 경영 잘하라고 공갈치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에서 얘기하는 처벌하는 이익, 처벌을 함으로써 뭔가 이제 법적 정의를 분명히 세워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해주는 효과. 예. 이건 빵이죠, 뭐. 그렇죠. 그날 아니 대통령이 파면되는 그날 그 소위 대선 주자 관련주들이 막 미쳤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정권 투자자들이 아무도 그 현재 재판관의 판결을 예. 아랑곳 안 한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되면 이 주식이 유리할 거고 안철수가 되면 이 주식이 유리할 거라고 난리가 났거든. 그 사실 자체가 말하자면 현재 재판의 결정이 무슨 그렇죠. 기업 경영에 관여하고 말고 하고 대통령까지 파면했는데 예, 예. 아무도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요번에 그 결정문을 보고 그것을 마치 뭐 거기서 어디서 무슨 법리를 끄집어낸다거나 그걸 통해서 뭘 공부할 거는 사실상 저는 제로라고 없어요. 봅니다. 예. 없어요. 언론 뭐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형사 재판이 또 형사 수사가 진행되니까요. 예. 그거 좀 돼서 예, 언론들이 그건 어떻게 좀 돼갑니까? 그 지난 화요일 날 조사를 받았죠. 박 전 예, 대통령이. 예. 그래서 뭐 11시 40분에 일단 수사는 그 검사의 신문은 끝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 본인이 조서를 열람하는 조사하기.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걸렸는데 근데 제가 저는 뭐 검찰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변호사들이 또 굳이 입회는 2명밖에 못 하는데 예. 뭐 들어가서 시위하는 모습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들어갔지만 그 박 전 대통령이 점심에 뭘 먹고 저녁에 뭘 먹고 그게 왜 모든 언론에 관심이 나가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래요. 지금 그리고 수준이. 대통령이 6시간 열람 조서를 뭐 했다고 한 것이 왜 그것이 국민과 투쟁하는 자세로 보이고 왜 그것이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불승복의 자세인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책 한 권 분량이에요. 그 조서 양 자체가 그거를 사전에 같이 들어가셨던 변호사분들이 아니 근데 검토하는 데만 2시간 걸렸습니다. 아니 예. 근데 무슨 입시 공부하는 대학생도 아닌데 예. 나이가 60이 넘어서 70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열몇 시간을 조사를 받고 또 6시간, 7시간씩 그 책 한 권 분량의 조서를 읽어내고 그걸 꼼꼼하게 해야 되고 꼭 그렇게 심야에 뭘 해야 되나요? 왜 그렇게 하죠? 그 원래 이제 검찰에서는 심야 조사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이제 변호인단한테 심야 조사를 동의서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그렇게 말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는 뭐 12시 넘어가서 뭐 12시 반이나 1시 정도에 만약 끝난다면 그럼 뭐 당연히 동의해주고 만약에 새벽 4시, 5시 그 다음날 뭐 아침까지 계속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뭐 다음에 한번 더 오든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당초 이렇게 의견이 조율됐다가 그 검찰 측에서도 그동안에 축적된 수사 기록이 있어서 그런지 질문을 아주 잘 정리해서 속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야 조사는 안 한 걸로 됐고요. 그래서 11시 40분에 끝났고 다만 이제 그 조서 열람하는 그 시간이 이제 변호사들이 보는데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뭐 우리가 트레이닝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보는데도 책 한 권 분량을 1-2시간 봤으니까 박 전 대통령 같이 그냥 여태까지 이런 경우를 안 당해봤던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 또 그렇게 된 걸 가지고 뭐 그 다음날 언론에서 뭐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주필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관련된 기사를 아무리 보더라도요 이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는 기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없어. 그게 정말 저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기사는 초밥을 가지고 변론하는 변호인단이라고 뭐 그런 기사까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하도 언론에서 대통령이 뭘 먹었냐 그것만 물어대니까 예.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공보 쪽을 이제 맡게 된 손봉규 변호사가 초밥을 먹었다. 점심 때 초밥 샌드위치 김밥을 먹었다. 근데 생선 초밥 아니다. 유부 초밥이다. 그러니까는 유부 초밥을 먹었다고 밝혔다고 싼 초밥을 먹은 거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걸로 변호를 한다고 또 조조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거 안 알려주면 예?
다 생선초밥이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썼겠죠. 무슨 생선이냐고 물어볼 그렇죠. 것 뭐 같은데. 도미초밥인지 장어초밥인지 뭐 네. 일식집에서 시키냐 이런 걸 물어서 몇 피스나 먹었냐 뭐. 저는 전화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날 뭘 먹었는지 가지고. 그 심지어 또 뭐 어떤 신문에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로또 맞았다고 썼더라고요. 왜? 그 하늘 같은 대통령을 검찰청에 와갖고 같이 도시락 까먹으면서 소풍 왔으니 변호인단이 얼마나 영광. 그게 기사입니까?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언론의 수준이구나.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음에 혹시 전화 오면 이렇게 예. 하세요. 밥 먹었다. 예. 짜샤 이렇게. 그것만 묻더라고요. 계속 그 뭘 먹었느냐. 그러면 예. 그날 저 누가 동행했죠? 그때 손범규? 유영하 변호사하고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가 직접 조사실에는 들어갔고요. 아, 그렇군요. 혹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제 최명성, 그다음에 서성건, 이상용, 손범규 4명이 더 들어갔죠. 그래서 총 6명 중에서 2명이 입회를 했고 예. 4명은 옆에서 이제 대기실에 있어서 영장 칩니까? 저희는 모든 걸 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저는 뒤통수를 3개 맞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일부에서는 소위 야당의 유력 인사가 예, 예. 세월호도 인양해야 되고 예, 예. 뭐 등등 하는데 좀 천천히 해라 예. 이렇게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검찰에서 결정은 저는 다음 주 내에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을 넘기지 않고 불구속으로 갈 것이냐 구속으로 갈 것이냐 결정은 나올 거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판사가 당직을 서는 시간에 내나요? 원래 주말에는 당직 판사가 하는데 평일에는 영장 전담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전담부가 있어도 교대를 하겠지. 그렇죠. 예. 그러면 영장을 잘 발부해 줄 것 같은 사람을 골라서 예.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군요.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검찰에서? 아니 지난번에 다 한 번은 기각되고 한 번은 받아들여지고 했잖아.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겠죠 이제는. 예. 아니 우리나라 그건 믿을 수 없어요. 누가 뭘 믿어요 지금 이 나라에서. 저는 뭐 이재용 부회장 구속될 때 보니까 뭐 정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 결과가 다르고 누가 그날 그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느냐 마느냐가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그래서 저희 그 얘기 조금만 주필님 해드리면 그 이재용 부회장 구속될 때 처음에 이제 뇌물로 들어갔다가 영장 기각이 되고 그다음에 재청구 들어갔었을 때 이제 발부가 됐는데 예.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이게 뇌물을 다시 인정하냐 이렇게 오락가락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영장 발부 사유에다가 무엇 때문에 한 것이라 쓰질 않으니까요.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특별하게 뇌물 관련된 부분 사실관계 밝혀진 게 없는 상황에서 해외 재산 도피 혐의가 추가됐다는데 그게 사람에 따라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에도 주장을 했던 같은 논리인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400조를 집행하는데요. 1년 예산. 그 소추위 측 말이 다 맞다고 치자고요. 다 맞고 다 뇌물 받았다고 쳐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인마이 포켓에 들어오지도 않는 뭐 100억 정도를 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어폐가 안 맞듯이 삼성전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엄청난 기업인데 50억 정도 해외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모르겠습니다. 참 그 기본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비례 맞지도 않아요. 비례 맞지도 않아요. 말하자면 이재용 부회장 정도의 삼성그룹의 자산 규모로 따지면 그건 껌값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껌값이거든요. 그거에 만약 그걸로 인해서 뭐 해외 도피라든지 도망 우려를 추단할 수 있을지는 저는 기본적인 상식이 문제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정규직한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돈을 갚는데 빌린 돈을 갚는데 1,000원 정도 덜 주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채무불이행으로 때려잡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죄가 된다고 그래. 우리나라의 법정이라는 게 옛날에 볼테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이 어느 법정을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재판 결과가 서로 다르다면 이게 무슨 법이냐고 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공식적으로 저희 대리인단에서 최종 정리가 되면 그때는 그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한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자근자근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이번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이 우리 국민들 중에 애국 시민들 중에 본인이 그 결정문을 직접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인데 갖고 오는 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뭐 어느 이름 없는 예. 대한민국의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어떤 분이 쓰신 글을 봤는데 예. 와 참 잘 분석하셨더라고 또 그 글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TV 그러니까 동영상으로만 본 사람조차도 그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이 저희처럼 이렇게 준비 서면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더 엄청 많죠. 그렇죠. 아이고 어떻든 고생하셨고 쉬지도 못하고 또 형사재판에 매달리셔야 되니까 어떻든 뭐 노력을 좀 예. 기울여 주시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